현대 경제는 저축자와 차용자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중개기관에 의존합니다. 마치 진짜 가게와 같습니다. 금융중개기관이라는 은유적인 다리가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많은 기업이 신용에 의지해 영업도 하고 성장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이 고갈되면 기업은 파산해서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적어도 성장을 지속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개인들은 대출을 받아 교육과 주택에 투자하거나 그 돈으로 자동차 수리도 해가며 어떻게든 일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 없더라도 필요한 수리비를 충당합니다. 이 가교가 무너지고 나서야 우리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에서 번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때 일시적으로 겪게 되는 고통은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훨씬 고질적인 문제와 비교하면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상당수 가난한 국가의 대다수 사람은 안전하고 저렴하게 투자하고 돈을 굴릴 수 있는 곳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돈을 빌려 사업에 투자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게 그들 경제 중 상당수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러면 상당수 가난한 국가에서는 금융중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을까요? 왜 중개기관은 때때로 구축되었다가 붕괴할까요? 다른 경제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금융 시스템은 좋은 제도에 의존합니다. 금융중개에 실패하는 주요 사유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불안전한 재산권, 금리에 대한 통제, 정치화된 대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뱅크런과 공황 및 스캔들이 그것입니다. 첫째, 안전하지 않은 재산권입니다. 은행에 돈을 예치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돈을 인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꽤 자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프로스에서 정부 당국은 일부 은행 예금을 압류했습니다. 2013년 금융위기 때 정부의 막대한 재정 부족을 경감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는 예금이 동결돼 인출이 불가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은행 중 일부는 결국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예금자들은 돈을 실제로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주식시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민간 에너지 회사인 유코스의 주식 보유량을 몰수하거나 제한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안전하지 않은 재산권은 저축을 망설이게 하고 중개 실패를 초래하고 차용인들이 대출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중개기관은 또한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와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곳곳에서 누군가에게 부과될 수 있는 대출 금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리금지법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대출에 대해 20% 이상의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50%, 100% 고리 대출도 받습니다. 그게 항상 나쁜가요? 글쎄요.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금리가 그냥 차용의 대가에 불과하다면 그 대가에 대한 법적 한계는 무엇일까요? 가격 상한입니다. 우리는 경제학을 통해 가격 상한이 보통 잘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비디오에서 1970년대 휘발유 가격 상한제로 어떻게 대규모 공급 부족과 주유소 줄서기를 초래했는지 다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리금지법은 금리를 균형 금리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강제합니다. 그리고 이는 통제된 금리에 맞춰 돈을 빌리고 싶어하는 차용자가 빌려줄 생각이 있는 대출기관보다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금 부족과 전반적인 대출량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고리금지법은 가교를 통한 돈의 흐름을 방해하고 대출 의사가 있는 저축자와 차용자 사이의 거래를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은행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위험을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많은 은행이 꽤 많은 부실 대출을 하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대출 경쟁력이 안 좋은 은행들은 파산하게 됩니다. 신용위험을 남달리 잘 평가하는 은행들은 수익성이 높고 성장도 빠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일본 경제를 성장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나라가 20세기 후반에 폭발적으로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그렇게 역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그 유명한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경제가 거의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소 침체한 상황이 안타깝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 문제는 일정 부분 국내 금융중개기관의 실패에 기인했습니다. 일본에는 부실 은행들이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죽은 은행임에도 정부가 떠받치면서 좀비 은행으로 변모했습니다.
자좀비 은행을 지원함으로써 경쟁 과정이 무력화되면서 시간 경과에 따라 더 나은 시장 평가 능력과 위험 관리 및 대출 능력을 갖춘 더 나은 은행으로 자원과 자금이 이동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장래가 더 밝고 수익성 있는 회사들과 대부 자금 사이 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좀비는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정부가 은행에 개입하게 되면 구제금융이든 직접 소유이든 개입이든 역시나 정치적인 연줄이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에 기반해 대출 후보자 전반을 물색하기보다는 은행 경영자들은 정치적 인맥에 따라 돈줄기를 트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개 실패 사례를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지분 중 정부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그 나라 성적표는 더 나빠집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의 증가와 생산성 증대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신뢰는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은행들은 지급 준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말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지 못하면 모든 예금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언제든 돈을 찾고 싶어할 모든 예금자가 단기간에 한꺼번에 인출하려고 할 경우에 말입니다. 예금자의 돈을 돌려줄 은행의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인출할 것입니다. 소위 뱅크런을 야기할 것입니다. 뱅크런은 은행을 파산시키거나 영업정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신용경색으로 인한 연쇄기업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대공황 때 뱅크런이 발생했으며 그 시기 절반 가까운 은행이 파산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뱅크런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 정부가 창설한 것이 연방예금보험공사입니다. FDIC의 창설은 추가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들이 자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우리는 경기순환에 관한 절에서 대공황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용 문제는 은행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앨런, 월드컴, 버니 매도프 등과 관련된 스캔들이 일어났을 때 투자자들의 신뢰를 뒤흔들었습니다. 만약 대다수 경영자가 주로 투자자들을 등쳐먹을 궁리만 하고 장기적인 자본 증식에는 관심이 없다고 투자자들이 생각한다면 그들은 겁먹고 도망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 금융중개의 4가지 실패 원인을 다루었습니다. 이 중 2008년 대침체 때 등장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게 다음 강의에서 다룰 주제입니다.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싶다면 연습 문제를 클릭하세요. 또는 이동할 준비가 되었으면 다음 비디오로 이동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